기본 안전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기본 안전교육은 한국자전거 기술인협회 류성무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전거 기술인협회의 이사 겸 한국자전거 정비기술학원의 교통을 맡고 있는 류성무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홈라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조금 생소했었는데 사실 라이딩 자체가 혼자 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요즘 이제 혼자 또 라이딩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강 같은 데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니실 때, 자, 홈라이딩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홈라이딩이라는 게 일단은 요즘에는 사이클 같은 거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타고 막 그랬지만 요즘에는 혼자서 그냥 툭 하고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타는 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당연히 자전거 생활에 대한 이동 수단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쪽은 따뜻이만 한 8만여 대 정도 돼요. 서울시에만 8만여 대 정도 되고, 제가 이 수치를 아는 이유가 따뜻이의 부품 자문위원으로서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그 자전거 타는 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들이 전기 자전거로 바뀌어가면서 또 많은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자전거는 혼자 타다가 이렇게 그룹을 돼서 타지 않으면 혼자 타다가 만약에 사고나 아니면 펑크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이 자전거가 굴러갈 적에는 교통수단이지만 일단 바람이 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면 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얼마 전 자전거를 구매한 이 남자. 본격적인 라이딩을 위해 한강을 찾았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기분이 들떴으며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건장한 사내의 말에 주눅이 드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변을 잘 살피기로 다짐하는데요. 그런데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한 여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 매뉴얼 숙지는 필수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것인데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운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는 법적 지위가 차입니다. 차.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는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들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용 도로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우측 통행을 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신호 수준을 준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행자도 보호를 위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요즘에 자전거 도로가 그나마 생긴 바람에 사고가 좀 덜한데요.
사실 자전거로 가시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시면 이 보도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걷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치워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런닝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치우는 게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냥 자전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다녀요. 사실 그 보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게 좀 보도블록보다 밟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독립형입니다. 사실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섬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 근처 갔을 때 이러한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 좀 드물고요. 사실 차도와 같이 있는 것들이 주로 좀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드가 없으면 그 화물차 같은 데가 와가지고 택배 내려놓고 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도로 부분들이 전용 도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것들이 여기 분리형인데 이 분리형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서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 90% 이상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제 차가 좌회전을 하고 나서 뭐 자전거 가든지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모든 자전거가 다 회전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자동차랑 자전거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우선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횡단도가 없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로 교차로 진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 수신호를 한 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직진 시에는 우회전 차량을 살피고 자전거와 함께 직진하는 차량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호 내에 갈 수 없다면 교차로 진입이 어려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좌회전 시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한 뒤 다음 신호를 대기하고 신호등이 없다면 진입 전 서행을 하거나 정지한 뒤 좌우를 살피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넓게 좌회전하셔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속도를 줄이며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한 차량을 통과할 때는 자동차의 문이 열리거나 또는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자전거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나왔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용 전로가 있고 전용 차로가 있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보도블록 색깔이랑 좀 다르고 자전거 그려져 있으면 거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동호회나 이런 분들 보면 두 줄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차선을 막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내에서 보기는 좀 드물고요.
지방 도로나 자전거가 없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들어가는 타는 부분들은 차량의 우측, 가장자리 우측.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우리 보도블록하고 중간에 그 빗물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턱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가 그 좀 타이어가 좁은 사이클이나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기 미끌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완전히 끝이 아니라 끝에도 아스팔트가 그대로 있는 부분까지만 해서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통행길이 있습니다. 골목 같은데 여기 보면 만약에 거꾸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혔다. 그러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00대 0입니다. 자전거가 100입니다. 과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주행 사고 이거 되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역주행 잘 안 해요. 가끔 가다 보여. 왜냐면 차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반대 와서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주 큰일 날 일이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타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에서 여기 일방통행인데 나 이거 원래 걸어가던 길인데 다릅니다. 거기서 혹시 사고 나면 과실이 되게 높게 채택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고도부록, 사람이 다니는 고도부록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가 나머지 다 하시네요. 그런데 이 고도부록 갈 수 있는 층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블록을 갈 수가 있어요. 대신 13세 이하는 모두 해야 돼요? 헬멧도 써야 돼요. 안 쓰면 누구한테 바트리로 물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실 그런데 이걸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법규는 어떤 거냐면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됐을 때의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고도블록 타고 잠깐 이제 이동해서 큰 사고 없으면 그걸 단속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성인이 고도블록에서 사람을 치웠어.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집니다. 대신 이 13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그래도 낫다는 얘기죠. 원래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요즘에 전기 자전거 가지고 고도블록 타는데 겁나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장애인, 그 다음에 안전표시 허용 불가, 차도 통행 불가 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도블록을 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어른분들만 하는 부분들이고, 자전거 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사고예요. 자전거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인사사고 났을 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따 오후 시간에 그거를 또 보험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불법인데요.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널목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되죠. 적발되면 이륜차는 4만 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바닥에 자전거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을 때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도 되는데요. 이때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신호 위반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 횡단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건널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손으로 끌고 길을 건너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시나요? 만약에 그냥 타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차대차 사고입니다.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호가 파란불에 우리가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서 자동차랑 만약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8대2 정도의 과실을 매깁니다. 대신 내려서 걸어서 가면 대부분 100대 빵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자전거 도로에 도로 자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보도블록 내도 옆에 자전거를 갈 수 있는 건너목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나게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없어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런 걸 반영해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보면 여기 보도통행 외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있는 데는 타고 가도 돼. 근데 없다. 타고 가면 안 돼요. 아예 이쪽에서 타도 안 됩니다. 이쪽에서 사고 나면 이거는 거의 뭐 5대5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좀 더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이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 도로를 횡단하는 거는 그냥 무단 횡단입니다. 자동차가 그냥 이 옆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절대 이 선 밖에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보면 자전거 타고 내려서 끌고 가시는 분은 막 속에 막 박수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 그건 뭐야 뭐 이렇게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돼요. 속으로. 그러면 다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도로잖아요. 야 이걸 거꾸로 가면 역주행인 거야. 이거 이쪽으로 하면 이쪽.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도 좌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좁아. 이 가운데 실수는 뭐죠? 침범해도 상관없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게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서 자전거가 이렇게 횡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끊긴 데 있어요. 도로가 끊기고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끊기고 여기다가 손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가셔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한다. X. 역시. 자, 정답은 자전거는 참이다. 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된다. 역시.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하나가 자전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X죠. 이 교육 끝내주기 잘하잖아. 다음으로 갑니다.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가 75,191건이며 사망자 수가 1,38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닌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편하게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 대 사람사고 46명, 자전거 단독사고 115명, 차대 자전거 1236명, 그중 자동차와 자전거 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가? 자전거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4분의 3이 머리 부상으로 인한 것이고 97%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이 515명으로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놀랄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되게 무서운 사고예요. 대부분 사람이 날아가요. 아니면 빨려 들어가든지. 그래서 일단은 붕 뜨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데가 머리입니다. 제일 무거워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부러지고 그러면 기부사하고 약 먹으면 되는데 머리 부러지면 끝이에요. 안녕. 그래서 여러분들 헬멧 어떤 게 좋은 건지 아세요? 잘 깨지는 헬멧. 잘 깨지는 헬멧이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싼 거, 무겁고 잘 안 깨질 것 같은 거, 철로 같은 거 있죠?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헬멧은 좀 가볍고, 통풍이 많고, 딱 한 번 했을 때 깨지는 거. 그러니까 이 헬멧은 딱 한 번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멧 고를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고율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20대 때의 지금 2019년, 20년, 21년도에는 좀 더 사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체육을 다 막아버리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항공이나 뭐 교통이나 뭐 숙박이나 이런 업체 이런 데가 거의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전거를 또 타고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좀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5천 건 이상 중요한 건 사망이에요. 사망. 사실 자전거 타다 사망하는 건 좀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사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전거는. 그런데 사망사고가 안 난다는 건 그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생각하지 않고 자전거 탄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유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영상 보셨듯이 교차로 도로에서 사고 나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도 사고 나고 건널목에서도 사고 나고 사실 건널목에서 저렇게 사고 나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내려서 가야 되는 거. 특히 이제 교차 사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나는 사거리에서 직진을 할 거야. 근데 이 차는 우회전을 할 거야. 이런 경우에 애매하잖아요. 얘가 우회전할지 모를지 내가 뒤에 눈이 없는 한 몰라. 자동차는 깜빡이를 켰지. 오기 전까지. 내가 가기 전에. 근데 나는 그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자전거는 어떻게 되냐면 교차로 갔을 때 일단 정지하셔야 돼요. 정지하시고 주위를 살펴가지고 뒤에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요즘에 도로교통법이 좀 바뀌어서 우회전을 할 적에 신호가 있을 적에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는 부분들이 바뀌어서 그나마 좀 나은 부분들. 자, 개문사고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자전거 기술학원에서 정비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사고 나서 자전거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할 적에 제가
자전거 보험을 처리하는 것만 한 1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권 사고 건수만 따지면 한 1,500건 정도 자전거 사고를 나갔고, 그 중에서도 그 사고의 그 견적, 그러니까 그 자전거 값이 보통 500만 원 이상 것만 1,500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00건이면 물론 이제 한 16년 됐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통 사고율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개문사회 문을 열었을 적에 가는 분들, 특히 택시랑 엄청 많아. 택시랑. 여러분들 만약에 사실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도로에서 가장자리를 운행할 적에는 분명히 택시는 완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언제 정차해서 언제 문을 열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앞쪽에서 뭐 쓰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페달에 클립 착용하시는 분들, 페달 클립 착용하시는 분들은 못 뺍니다. 못 빼요. 그냥 땡글하고 돕니다. 그래서 그 몸도 많이 다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보행자구의 충돌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생겨서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하다가 갑자기 기지개 이러면서 사고가 나. 이건 언제 필지 모르잖아, 뒤에서 가면서.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와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일반 시민을 교육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 자전거가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은 선지자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약간 조사도 가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고는 혼자 나가서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무서운 사고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지, 핸드폰 깨졌지,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실 적에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또 합니다. 오후 시간에 그때 이제 홈라이딩 할 적에 간단한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주행 시 안전 팁을 살펴볼까요?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출발 전 자전거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핸들, 바퀴, 체인,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안전 위치가 알맞게 조절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주행 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세요. 일반 차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세요. 운전 후 자전거를 타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타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아까도 사고 나는 부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전거 탈 적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는 대부분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필수. 일단은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 편의점 갔다 오는 거, 이거 헬멧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 그죠? 사실은 소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대신 내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간다든지 차와 같은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실은 이 안전모는 의무 착용이 아직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벌금도 내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한 1, 2분 거리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오려고 하는데 그걸 또 모자 쓰고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도로나 이런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보면, 여기 자전거 보면 앞에 반사경이 있고 페달에 또 반사경이 있어요. 뒤에도 반사경이 있어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제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빛이 있으면 반사하는 거예요. 그나마 빛이 없으면 반사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빛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굳이 라이트까지 필요 없어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계속 불빛이 다 켜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다는 것만 표시해주면 돼. 맞은편에 뭐가 물체가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냥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라이트 하시면 돼. 근데 너무 좋은 거 하면 앞에서 눈이 부셔가지고 그런데 좀 적당히 중간 정도에서 하시고 뒤에 안전등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사실은 삼천리 자전거, 예를 들어 세관 자전거를 사면 그거 의무적으로 꽂혀 있어요. 안 주지. 안 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반사경이 있고 따로 뭐 사은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뺐다가 다른 팔라고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품목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쪽과 뒤쪽에 반짝이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속도죠. 이 속도 나오면 얘기 길어집니다.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이 스로틀 이거 돌리는 거 못 들어갑니다. 킥보드 못 들어갔었어요. 이제 하도 도로에서 사고를 치니까 전부 다 자전거 도로로 밀어붙였습니다. 2020년 개정사항에서는 자 스로틀도 들어오고 킥보드도 들어오고 스마트 모빌리티도 들어오고 일반 전기 자전거도 들어옵니다. 대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 얼마나 정도 나가세요? 한 15에서 20? 조금 사이클 타시고 조금 좀 달려볼까 하시는 분들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30에서 35. 전기 자전거는 몇 킬로가 한계예요? 원래 법적으로는 25km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그 부분들을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어디 갔다 왔는데 시속 평균이 45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이따가 저기서 하시고 자 문제는 뭐냐면 속도는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로 선호하는 그 스피드가 달라. 서로 나는 한 15km 나는 그래도 좀 운동 좀 되려면 한 25km 이상 가야지 한 20km 이상 가야지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 15km 가시는 분들은 뒤에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 뒤에서 빨리 가는 사람은 앞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뭐 제끼고 가야 되는 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좀 저속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자전거 도로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 중에서도 그 자전거 도로에서 살짝 우측 쪽으로 가서 운행을 해주시면 뒤에 오는 자전거가 추월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맞은편에 오는 자전거랑 충돌하는 경우도 바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주지 않아서 공간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천천히 다닌다 싶으면 우측 쪽에 아무래도 약간만 치우쳐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왜 타요? 자전거 타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 맞는 거, 딱 맞는 거. 사실 이렇게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없어요. 바다 가서 맞는 바람, 그 다음에 산에서 맞는 바람. 이제 그걸 가서 바람 못 맞으니까 자전거 타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즐거움을 같이 하려고 해. 음악을 듣고 싶어. 이 부분들은 거의 한 70, 80%예요. 사실 여러분들 귀 막고 자전거 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냐면
바람이 일단 그 소리를 갈라요. 그래서 일단 시소리 되기 때문에 소리가 뒤로 가고 이렇게 소리가 오지 않아. 오면서 계속 이렇게 가. 이 상태에서 귀를 막고 닫아. 뒤에서 빵빵 눌러도 안 되고 먼저 갈게요 해도 안 들리고 난리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처음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좀 그 어르신들 이렇게 자전거에다가 스피커 매달고 타시고 나는 오히려 귀에다 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그분들은 들리거든 다. 그런데 그분들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꽂다 보니 안 들려. 사고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한쪽만 꽂든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사실 자전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람 맞으면서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 부분들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어폰 끼지 마시고 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주죠. 맥주 한 잔. 야, 이 자전거만 타고 왜 술이 땡기는 거야? 그 유혹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전거가 여러분들 이게 근육 운동 아니에요. 무슨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숨을 잘 쉬어야지 피가 제대로 돌아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근육하고 이게 날씬해지려면 무산소 운동해야지. 숨 잡고 이렇게 들어야지. 벤치프레스 해야죠. 그게 무산소 운동이야. 우리 자전거에서도 유산소 파트가 있고 무산소 파트가 있어요. 경륜 같은 경우는 숨 참고 달려요. 육상도 마찬가지예요. 단거리 선수들은 다 무산소 숨 참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는요, 숨 쉬면서 하죠. 그래서 요즘에 조깅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 결국은 왜 술이 땡기느냐?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온몸이. 그러니까 맥주가 쫙쫙 땡기지. 자, 여러분들 보셨죠?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 되지. 자, 여러분들 음주운전 자전거는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예요. 자전거 2개예요. 맨정신에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맥주 한 잔 먹고 탔나? 소주 한 잔 먹고 탔나? 다치려고 작정하신 분들이야. 남을 다치게 할 작동도 하고 본인도 다칠 작정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타면 안 돼요. 이제 그 서커스 하시는 분이 된다니까. 술 먹고 하면. 그리고 성공하잖아요? 희열이 엄청나.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되게 긴장하고 타고 넘어지면 일단은 상처가 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전거만 이야기해서 지금 범칙금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 단속은 거의 잘 안 해요. 항상 이 단속이 언제예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부분들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따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전기자전거에서 스로틀 방식하고 파스 방식을 설명을 할 건데, 전기자전거 중에 이 스로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이거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법칙 행위와 범칙금이 존재합니다. 왜? 차니까. 차니까. 그나마 2018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그 개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지 저거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걸리면 자전거에 한해서는 3만 원이지만 스로틀 들어가 있는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그냥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도 자금은 작고 크면 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음주운전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을 다치거나 다른 사람 몸이 다치는데 내 몸 다칠 확률이 훨씬 많아.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정확히 음주 단속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번 시간이 홈라이딩 시간인데 혼자서 타는데 무슨 수신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타듯이 뒤에 혼자 타시는 분들이 와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전거는 홈라이딩이 아니야. 그냥 원래 자전거는 홈라이딩이에요. 같이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타는 게 아니라 혼자 내가 나갔는데 뒤에도 또 혼자 온 사람이야. 자전거 타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를 집 밖에 가져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 자전거를 집 밖에 가져나가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수시로 보시면, 자, 이쪽 하면 좌회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우회전. 이렇게. 요 두 개만 하셔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하는 거 있어요. 정지. 근데 정지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 앞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 물건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지시해주면 됩니다. 특히 어떤 거 있냐면, 자전거 타다 보면 여기 요철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적에 자전거는 데미지가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시간이 없네요. 자, 어쨌든 다음은 또 자전거 도로 표시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운전하면서 표시판 잘 안 보시잖아요. 내비가 다 알려주잖아. 그런데 자전거는 내비가 없다. 그렇죠? 물론 자전거 내비도 저 어플에 보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여자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거나 남자가 설명해 주거나 사투리도 설명해 주거나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판을 한번 보셔야 되고, 자전거 전용, 그 다음에 자전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 표시고, 나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나란히.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표지,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 기간을 보면 다 붙어 있는데 잘 안 보죠. 보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자전거 횡단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우선도로